질문이 없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를 또 소개할게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앞부분은 지난번에 일부 소개한 내용이고 약간 보완을 했고 뒷부분은 역시 일부 소개했는데 좀 더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실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1980년부터 2009년까지 한번 본다라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초록색 기업들은 전 기간 30년을 살아있던, 즉 상장돼 있던 기업들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업은 애당초 있었는데 중간에 상장 폐지됐거나 애당초는 없었는데 표본 기간 내에 상장이 돼서 살아온 기업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등장했다가 또 중간에 사라진 기업이거나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기업들의 엔트리, 엑싯,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 속으로 가는 거죠. 실제 보면은 이게 자료의 분포죠. 통계상으로다가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등장한 기업의 숫자는 한 1000개 정도가 돼요. 그 1000개 중에 30년을 전체 지속한 기업은 이른바 재벌에 속한 기업이든 아니든 다 합쳐서 2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800개 정도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개만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의 기업의 성과, 재벌과 비재벌의 비교 이런 걸 하는 것은 전체 이미지를 왜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 1월 4일부터 2009년 12월 28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상정된 전체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자료를 보면 총 거래일이 30년에 걸쳐서 7,358일, 그 다음에 450만 건 이상의 기업 거래일 컨비네이션의 자료가 있는 거고, 이것을 산포도 스캐터 플롯으로 보면 가로축은 시가총액으로 나타난 기업 규모고 세로축은 연간 수익률이에요. 1980년대 재벌 계열사와 비재벌사로 나누어서 수익률의 산포도입니다. 스캐터 플롯이에요. 그래서 가로축은 X, Y 좌표상에 점들을 표현한 것인데 가로축은 기업 규모, 세로축은 수익률. 여기 보다시피 기업 규모가 작은 쪽, 즉 X축이 원점 가까이 있으면 수익률이 편차가 크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언서턴티가 큰 거예요. X축상의 오른쪽으로 보면 기업 규모가 커지면 수익률의 편차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큰 기업들이 리스크가 좀 적은 것이죠. 이것은 재벌이나 비재벌이나 공통적인 현상이겠습니다. 또 이 분포를 통해서 80년대 재벌과 비재벌을 비교해 보면 재벌 쪽보다 비재벌 쪽이 성과가 좀 좋은 쪽으로, Y축이 좀 높은 쪽으로 좀 더 많이 데이터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배운 스캐터 플롯 이것만 가지고 자료 개수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면 이런 자료를 다 모아서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통계학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기 위해서 90년대 초반을 본 거예요. 재벌과 비재벌, 역시 가로축은 시가총액으로 나타나는 기업 규모, 세로축은 연간 수익률. 재벌과 비재벌을 구분해서 보고 있고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90년대 초반입니다. 보면 80년대에 비교할 때 80년대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죠. 위아래 퍼진 정도가 지금 덜 하죠. 90년대 초반이 좀 더 안정적인 것이죠. 80년대보다. 그리고 재벌과 비재벌을 보면 비재벌 쪽이 퍼진 정도가 좀 더 커 보이죠. 평균적으로 Y축 값을 비교해 보면 90년대 초반은 비재벌 쪽이 조금 낮거나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90년대 후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죠. 전반하고 비교해 볼까요? 가로축 쪽으로 상대적으로 모여 있는데 상당히 많이 퍼져 있죠. 90년대 후반에는 재벌이든 비재벌이든 상장사만 가지고 보더라도 수익률, 연간 수익률의 볼러틸리티가 굉장히 커진 것이죠. 리스크가 굉장히 증폭된 시기였던 것이죠. 재벌과 비재벌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이때는 재벌의 성과가 좋은 게 눈으로 보이나요? 세로축이 좀 더 높은 쪽에 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히스토그램도 재벌과 비재벌을 나눠보고 시기별로 나눠보면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눈으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2000년대 들어서는
90년대 후반보다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90년대 초반보다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재벌과 비재벌의 성과를 보면 이때는 비재벌보다 재벌 쪽 성과가 훨씬 더 좋은 게 스캐터 플러스상으로도 보이는 것이죠. 30년 전체 기간에 살아있는 기업들만 분석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등장한 기업들이면 그때 당시에 투자자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자기 자산을 얼로케이트 했다라고 보고 망했으면 그 돈이 없어진 걸로 보고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자산을 얼로케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자산 재조정을 계속해서 해나갔을 때 내가 1980년 1월 4일 시장이 개장했을 때 이런 투자한 것의 가치가 명목 금액으로 현재 얼마가 돼 있는지 30년 후에 본 겁니다. 나는 재벌에 투자를 하고 다른 빨간색 친구는 비재벌에 투자했을 때 전 기간을 보면 이게 그림이에요. 90년대 전반까지는 비재벌이 재벌에 비해서 나은데 90년대 후반 이후 역전돼서 전 기간을 보면 재벌에 투자한 1원이 비재벌에 투자한 1원보다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30년 전 기간 동안 살아남은 기업들만 분석하면 인생을 쉽게 살자.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한 기업들은 대칭성을 훼손하니까 전체 기간 살아남은 기업들만 패널 데이터, 밸런스드 패널 데이터로 구축해서 200개만 분석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전 기간 비재벌이 재벌 성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스캐터 플러스 본 것처럼 80년대, 90년대 전반, 후반, 2000년대 외환위기 시기, 외환위기에서 회복된 시기 등등 나누어서 시기별로 연간 수익률로 표현된 재벌 수익률과 비재벌 수익률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이기 때문에 가로축, 수평축 0, 아래에 있으면 비재벌이 재벌보다 해당 기간의 성과가 좋았다 이런 것이고 상장사 기준으로 가로축 위에 있으면 재벌이 성과가 좋았다 이런 거죠. 자, 어때요? 80년대 재벌의 문제점이 많이 등장했었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죠. 실제로 비재벌이 성과가 좋습니다. 90년대 전반까지 그래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전에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재벌 성과가 주식시장 상장사 기준으로 이유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준다는 면에서는 재벌 상장사가 더 낫다 이런 거고 외환위기 과정에서도 나았고 외환위기 이후에서는 훨씬 더 나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인생을 편하게 살자 30년 전 기간 살아남은 기업들만 대상으로 분석하자 그러면 굉장히 이미지가 다르죠. 거의 미러 이미지예요. 거의 현실과 반대의 얘기들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빨간색. 통계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 시기별로 재벌과 비재벌의 상대적인 성과를 얘기할 때 여전히 빨간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묘사하는 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아마추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인생을 편하게 살기 때문에 밸런스드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거기에 패널 분석을 했다. 시기별로 따로 분석을 했다. 리그레션으로 분석했다. 굉장히 현학적인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본질은 여기 빨간색과 같은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이미지를 계산하는데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 제대로 하고 보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재벌보다 비재벌 상장사들의 연간 수익률이 좋았고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것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30년 전체적으로 보면 재벌은 명목 1원 투자한 것이 13원으로 성장했고 비재벌은 1원이 3원으로 성장해서 실질로 따지면 재벌의 경우에는 1원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2.8원으로 컸고 비재벌은 1원이 0.64원으로 오히려 원금 손실이 난 것이죠. 이것은 삼성입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굉장히 커졌죠.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이것은 현대입니다.
90년대 후반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 때문에 상당히 커졌죠. 이것은 대우입니다. 90년대 초, 80년대 후반 대우 세계 경영 전성기의 모습이죠. 당시에. 외환위기 직전 이후 급락을 해서 지금은 없어진 그룹이고 당시로서는 뭐 세계 3위였죠. 사람 인생이나 기업 인생이나 정신 안 차리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죠. 전에 농구 선수들 예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 바 있죠. 87년도 미국 대학농구 4강 거기에 각 대학에 등록된 선수 53명 5년 뒤에 기사가 LA 뉴욕타임스 기사였고 그때 이미 상당히 갈려져 있었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업데이트해 본 결과 다시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5년 뒤에 최고의 농구 선수여도 파산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봤고 더 많은 변화가 또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뭐 냉정하고 잔인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엎치락뒤치락 지금 여기 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5년 뒤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고 20년 뒤 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작년 이맘때쯤 이제 대통령 선거 이것이 이제 관심사항이었고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대통령 선거가 됐든 현재 방송국에서 하는 선거 개표 방송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 상당히 있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뭐가 문제냐? 첫째, 선거구별로 개표 시점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 개표가 실시되면 251개 선거구로 나누어서 어느 후보가 현재 얼마만큼 득표하고 있는지 공개를 하죠. 근데 이제 6시에 선거가 종료되고 나면 개표 시작이 7시 정도부터 되는데 일부 지역은 개표가 시작되고 일부 지역은 아직 개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표 시점 자체가 실시간으로 달라요. 두 번째로는 개표가 됐다 할지라도 어느 지역은 개표 속도가 빠르고 어떤 지역은 개표 속도가 느려요. 이런 개표 속도의 차이가 또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세 번째는 개표가 어느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개표가 되고 있을 때 이 득표율이 추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251개 중에 하나의 선거구 내에서도 동네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쪽 동네에 투표함이 먼저 개표되느냐에 따라서 여당 후보가 유리한 지역, 야당 후보가 유리한 지역 상대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타임 트렌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요새 많이 애니메이션이 등장하고 있는데 정작 의미 있는 그림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게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출구조사 정보와 실시간 개표하는 정보가 서로 보완적인 건데 두 가지 정보를 연계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방송국을 하나 차리면 시청자들이 여러분 방송을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방송국을 차릴지 아이디어를 내가 알려줄게요. 우선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의 경우에 각 후보의 전국 득표율은 251개 선거구에서의 득표율의 가중평균이다. 가중평균, 가중치. 왜 가중평균이에요? 어떤 지역에서는 6시 종료와 함께 투표자 수가 많았고 어떤 지역은 투표자 수가 적었으면 투표자 수로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가중평균이죠. 근데 선거 종료와 함께 가중치는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개표 시점과 함께. 뭐가 가중치냐? 지역별로 전국의 실제 투표자 수분의 해당 선거구의 실제 투표자 수. 이게 가중치죠. 선거구별로 개표 시작 시점도 다르고 개표 시작 이후에도 개표 속도가 다르겠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현재 개표 방송은 그냥 투표 나오는 대로다가 여당 후보 현재까지 몇 표, 야당 후보 몇 표 이것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단순 집계된 득표율
실제 모집단에서의 득표율을 체계적으로 왜곡하는 바이어스가 있겠죠. 그 바이어스가 뭐 상당히 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이어스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선거 개표 방송이 2002년도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이었죠. 당시 여당 후보, 이해창 후보 유리한 지역이 먼저 개표가 되니까 그쪽에 앞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노무현 후보 유리한 지역이 개표가 되면서 역전이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단수 집계했던 득표율은 실제 모집단에서 득표율을 체계적으로 왜곡하고 있었던 거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에 접하고 있었던 것이죠. 초반 적어도. 자, 예시를 할게요. 251개로 2개를 확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전국이 2개 선거구로만 이루어져 있다. 투표자 수도 몇백만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150. 투표 개시 개표 개시 시점입니다. 개표 개시 시점이 선거구 1은 7시, 선거구 2는 30분 뒤인 7시 반부터 개표가 된다. 그럼 선거구 1의 가중치는 전체 전국에 걸친 실제 투표자 수 150분의 100, 3분의 2. 선거구 2의 가중치는 150분의 50, 3분의 1. 1 빼기 3분의 2. 오후 7시에 개표가 시작되면 선거구 1에 대한 정보가 최소한 확률적으로는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표본 비율. 7시 30분이 돼야 선거구 2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사전 정보를 안 썼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이제 P라고 하는 게 여당 후보의 모집단에서의 득표율, Q라고 하는 것이 야당 후보의 모집단에서 득표율. 그럼 결국 제1당, 제2당 둘이 경쟁하는 거니까 사실상 뭐 제3당 이하는 미안하지만 좀 빼고 1, 2당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 P-Q, 이게 추론의 대상이겠습니다. P와 Q에 대해서 각각 추론하는 것도 뭐 가능하겠어요. 그렇지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 이게 우리 관심사라 그러면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수는 P-Q겠습니다. 이게 플러스면 여당 후보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면 야당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의 대상, 그것은 여러분들의 리서치 퀘스천이 디파인하는 거고 여러분의 리서치 퀘스천은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지 예측을 빨리 하자 이런 거고 그러한 목적에 비춰볼 때 모집단은 6시 종료 시점에서 투표한 유권자 전체가 모집단이고 거기서 관심이 있는 파라메타는 P, Q 각각도 아니고 P-Q겠습니다. P-Q 이것의 사인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P-Q는 선거구 1에서의 득표율 격차 P1-Q1의 Q1과 선거구 2에서의 득표율 격차 P2-Q2의 가중평균이겠죠. 자, P1, Q1에 대한 추정량, 즉 P1 hat Q1 hat 그때까지의 개표된 걸 가지고 그때까지 개표된 게 상자에서 뽑은 표본이라고 생각하면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거죠. 그렇지만 P2-Q2에 대한 표본 비율은 그 표본으로부터의 정보는 7시 반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가중치 부여의 문제는 뭐냐? 두 지역의 투표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선거구 2의 관점에서 보면 7시 반까지는 아무런 정보가 없죠. 그러면 7시 반까지는 선거구 2의 정보는 없다. 이게 올바른 것이죠. 없으면 P-Q의 최소값, 최대값으로 바운드를 주는 게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죠. P-Q의 최소값은 -1. 즉 그 지역에 투표한 사람의 표를 전부 야당 후보가 독식한 경우 P-Q의 최대값은 +1. 그 지역의 표를 전부 여당 후보가 독식한 경우 그게 바운드죠. -1, +1 이게 바운드죠. 그럼 7시 반까지는 바운드에 대한 인프런스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선거구 1에 대한 득표율 격차는 통계적 추론이 가능하고 선거구 2에 대한 정보는 구간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것의 가중평균인 전국 득표율에 대해서는 구간이 주어져 있고 그 구간의 상한과 하한에 대해서 통계적인 언서튼티를 감안해서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추론이죠. -1과 +1이 지나치게
넓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역대 유사한 선거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사이에 최대 어느 정도 표 차이가 났느냐 그 지역에서 뭐 이런 걸로 해서 구간을 좀 더 좁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바운드, 구간을 이용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처럼 제국권 법칙에 따라서 통계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결부해서 상한과 하한을 결정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추론을 여기 뭐 수식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요. 해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뭐 수식으로 복잡하게 써 있으니까 다 무시하고 말로 해보면 어느 한 선거구에서 개표가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두 후보 지지율 격차를 타임 시리즈로 플라트해 보면 이것이 추세가 없으면 그 정보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게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초반에는 여당 후보 불리한 지역이 개표되다가 점차 유리한 지역으로 개표된다는 얘기니까 그게 추세가 있다가 결국에 가서는 추세가 없어지면서 참값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추세가 있는 동안은 이게 불확실하니까 여전히 구간, 바운드를 주는 게 올바른 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서 추론을 하는 것이 올바른 추론이고 왜 그런 것이 필요한지를 보기 위해서 2012년 대선 개표 당시에 선관위에 10분 단위, 5분 단위로 나온 자료를 재미삼아 작년에 다 모았어요. 우리 대학원생 조교들하고 같이. 그래서 실제 봤더니 251개 선거구에서 제일 먼저 개표가 되는 게 7시, 오후 7시인데 그때 개표된 지역이 여러분들 보다시피 25개, 27개, 8개 지역 정도가 그때 딱 개표가 시작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표되는 지역이 많았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개표 시점의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표 시점이 다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그림은 개표 시점에 이제 가중치를 준 가중 히스토그램인데 어떤 식으로 가중치를 줬느냐? 개표되는 시점에 그 지역의 투표한 유권자가 10만 명이면 그 지역이 개표되면 10만 표가 사실상 10만 표에 대한 정보가 통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10만이라고 하는 가중치를 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여기 보다시피 한 40분 정도가 지나야 그래도 상당수가 개표가 되고 있다 이런 거고 점선으로 그린 것은 누적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 100%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이라도 알려지는 거고 뭐 1시간 정도 지나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을 통해서 실시간 개표가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오후 8시. 오후 8시면 여기서 보다시피 7시에 개표가 시작이 돼서 1시간 지난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보면 실선을 보면 오른쪽 스케일이죠. 7시. 그 값이 75% 정도에 위치하니까 나머지 25%, 즉 전체 투표자의 25%가 사는 지역에 대한 정보는 아직 한 표도 개표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특히 서울 같은 데 개표가 상당히 늦게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시 현재 단순 집계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 격차인데 실제 8시까지 서울 같은 데가 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박근혜 후보 유리 지역이 개표 속도가 조금 빨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면 가중치를 가지고 조정을 하면 가중치 부여를 하면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보다는 실시간 이게 더 나은 그림이다 이런 얘기죠.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지지율 격차를 시소의 기울기로 표현을 한 거고 아래 위로는
99% 하한 상한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판정이 안 되는 것이죠. 점 추정치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박근혜 후보 쪽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후보 쪽이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단정은 못하는 상황. 그게 8시 상황입니다. 전국으로 이런 그림.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17개 광역시도별로다가 현재 8시 시점에 정보에 비추어서 포인트 에스티밋을 한 거죠. 득표율 격차가 얼마가 나느냐. 그거 곱하기 그 지역의 전체 투표한 유권자 수. 그래서 현재의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각 지역에서 표 차이가 얼마나 날지를 계산해서 원의 크기로 표현한 겁니다. 단위 원의 크기를 10만 표 차이로 해서 20만 표 차이가 나면 원의 면적이 2배가 되도록 그린 것이죠. 그래픽하게. 그래서 보니까 8시 현재 지역별로 차이가 보이고 민주당이 서울과 호남 3개 지역에서 앞서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앞서고 그래서 전국으로 집계한 즉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산해서 보니까 8시 현재 전국에서 박근혜 후보가 60만 표 정도 앞서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오차 범위는 280만 표. 왜 280만 표냐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 아직 한 표도 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바운드에서 언서턴티가 큰 거죠. 그런 언서턴티 플러스 통계적인 언서턴티 우리가 배우는 표본 비율에 담긴 표준 오차를 감안한 언서턴티. 그것까지 감안했더니 언서턴티가 굉장히 크죠. 뭐 이게 당연한 거죠. 언서턴티가 큽니다. 아직 개표가 시작도 안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죠. 8시 현재 박근혜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개표가 안 된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죠. 이게 통계적인 추론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8시 20분 현재 박근혜 후보가 좀 더 앞서가기 시작하고 조정을 하면 갭이 줄긴 하지만 앞서 8시 상황보다는 더 앞서가고 있죠. 시소를 그리면 여전히 판정하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박근혜 후보 쪽으로 이미 기울었죠. 20분 지난 시점에서. 전국 득표로 보면 현재 정보에 비춰볼 때 120만 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아직 개표가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198만 표. 여전히 99% 신뢰 단 99%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의미입니다. 99%에 해당하는. 아직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기울었다. 8시 20분만 되더라도 이런 얘기고요. 다시 20분이 지난 8시 40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은 아닌데 이제 더 많은 표가 열렸기 때문에 통계적인 언서턴티가 더 줄어드는 거죠. 더 많은 지역이 개표가 됐기 때문에 바운드를 줄 필요가 있는 지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서턴티가 줄어들죠. 게임 끝. 99% 신뢰 수준 하에서 기울기의 하한도 이미 0을 넘어가 버렸죠. 상황 종료. 그리고 전국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전국으로 집계한 138만 표. 불확실성은 99% 신뢰 수준 하에서 124만 표. 이거 빼더라도 0을 넘어가니까 게임 종료됐다 이런 상황이고 뭐 이 정도면 거의 통계적으로 다 당선 거의 유력시 된다 이런 시그널을 낼 수가 있겠죠. 99% 신뢰 수준 하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추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게임 종료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것은 만약에 가중치를 주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신뢰 구간 이렇게 하면 실시간으로 개표됨에 따라서 이런 그림이 얻어져요. 이게 하한이고 이게 상한이고 이게 중간에 있는 실시간 개표 저거예요. 초반에 문재인 후보 당선 확정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초반에 어느 지역이 개표되느냐, 그 다음에 개표되더라도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막 출렁출렁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무시하고 엉터리 같은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 방송국은 당장 망하겠죠. 이제는 이제 가중치를 적용하고 개표가 안 된 지역은 역대 선거에서 최대 최소로다가 바운드를 주는 식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하면 이게 출렁거리긴 하지만 하한 상한도 넓기 때문에 우리가 엉터리 같은 결론을 안 내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여전히
나중에 최종적인 참값이 이 범위 밖에 있을 수가 있죠. 그건 사후적으로 개표가 되더라도 트렌드가 있는 걸 포착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표가 된 지역에 대해서도 그 지역 내에서의 그 동네별 편차 때문에 트렌드가 개표 속도 때문에 트렌드가 나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추론을 하면 이게 출렁거리는데 하한과 상한이 언제든지 참값을 포함하고 있죠. 왜곡이 전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 반 정도면 당선 확정 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앞에 상한과 하한이 굉장히 넓게 보였는데 그것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다가 최대 상한, 하한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선거에서 이걸 더 좁히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좁혀진다 이런 거고 8시 반이면 사실상 뭐 거의 상황 종료 선언을 할 수 있었다. 실제 저 방송국에서 8시 50분, 9시 정도에서 당선 유력 이런 사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론하면서도 한 20분 정도 앞장설 수가 있었고 또 동시에 저 실시간으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바이어스가 없는 정보를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송국 차릴 사람 나한테 또 오세요. 그래서 통계학 너무 저 시험 연연해 하지 말고 Enjoy statistics as a guide to the unknown. 불확실성에 대한 아주 지적인 가이드로서 통계학을 재미있게 활용하기 바랍니다.